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24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회차 강의의 주제는 대체 근로와 직장 폐쇄에 관한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는 행위, 즉 대응 행위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4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대체 근로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원칙적으로 대체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 43조 1항에 보시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 쟁의행위로 중지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채용해서는 안 된다, 또는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대체라는 말을 쓴 것은 채용 외에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파견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법으로서도 대체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파견이 포함된다라고 이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서 우리 파견법 16조 1항에도 보면 이 파견 사업주가 이렇게 쟁의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파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파견 사업주가 그걸 위반해 가지고 이런 쟁의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파견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법적으로는 정당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벌금 얼마 안 된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대체 근로를 하는 사용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에 노사 간에 굉장히 격렬한 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용자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고, 쟁의행위가 발생했다면 빨리 그걸 교섭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단지 그 쟁의행위만 어떻게 그 얼른 좀 막으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업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방식으로서의 이 채용이나 대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움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체 근로가 금지되고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쟁의행위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의 방침이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신규 채용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거나, 그래서 늘 그렇게 하던 것이 자연스러운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파업을 대체하는 어떤 그 대체 근로라고 보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185페이지 그 가운데 나오는 그 판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시면 바로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다. 신규 채용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그러한 신규 채용일 때는 파업과 상관없이 그것은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아래쪽에 185쪽 제일 아래쪽에는 명백하게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았던 그런 경우가 있죠. 택시회사에서 파업 들어갔는데 10명의 운전사를 새로 채용하면 이는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 186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필수 공익 사업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죠. 대체 근로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필수 공익 사업의 특별히 그 필수 유지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대체 근로 금지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3조 사항에 보신다면 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대체근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라고요? 네, 필수 공익 사업의 경우에 그렇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대체라는 이 표현 안에는 파견이 그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여기도 그 대체 근로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파견을 받는 거, 이것도 허용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파견이 특별히 이런 경우 그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쟁의행위가 끝나버리면 그 자리에 우리 본래 근로자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대체 근로 하러 온 근로자들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게, 만약 그들을 직접 채용했더라면
해고를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파견을 받게 되면 파견 기간만 그렇게 정해놓았더라면 종료하기가 편하니까 그 업무가 수행되는 그러니까 쟁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파견받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기간을 정해놓았다면 파견 근로자들은 쟁의행위가 끝나면 그대로 돌려보내는 방법이 정당할 것으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용 쪽보다는 이 대체라는 이쪽을 택해서 주로 파견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체 근로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필수 공익 사업에는 그 반수, 파업 참가자의 반수까지만 대체 근로가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용자의 대응 방법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직장 폐쇄인데, 이게 이제 더 많고 아주 강력한 그런 대응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직장 폐쇄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인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는 이런 취지를 우리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가 노동조합법 46조 1항에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 폐쇄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쟁의행위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응하는 행위, 방어적인 방식으로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폐쇄는 사업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종료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그 근로자들로부터의 노무 제공 이것을 받지 않겠다. 사용자가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점거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제 나가달라, 사업장에서 나가달라, 시설에서 나가달라 이런 퇴거 요구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장 사업장 내에 노조 사무실이 있는 경우 일정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장 내의 조합 사무실에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 직장 폐쇄라고 하는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록아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방식은 조합원들이 사업 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조 사무실에까지도 출입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용자의 대응 행위를 이것을 직장 폐쇄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사업을 완전히 접는 거는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장 폐쇄가 끝나면 그 이제 쟁의 행위에 대한 대응 행위가 끝난 거니까 이제 사업장은 그대로 다시 종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장 폐쇄 기간에도 사용자에게 어떤 일정한 권한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걸 너무 공격적으로 직장 폐쇄를 활용함으로써 노사 간의 감정에 상하는 거나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 폐쇄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 임금을 안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들어간 순간부터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장 폐쇄의 목적이 순전히 임금 안 주겠다 요 목적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임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태업을 한다거나 또 준법 투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는 이게 완전한 파업, 그러니까 노무 제공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고 일정한 노무 제공이 일부는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의 어떤 임금은 발생할 수가 있죠.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아예 임금을 전혀 주지 않기 위해서 직장 폐쇄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을 하는 것을 수령 자체를 거부를 해버림으로써 임금 지급 의무를 없게 만드는 이런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직장 폐쇄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직장 점거를 풀기 위한 거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출근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출근을 해가지고 직장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이런 사례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그런 점거 농성을 하는 노동조합의 그 파업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데리고 조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경영권의 한 일부분인데, 그런데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게 되면 물론 병정적 점거를 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또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몸싸움 같은 게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의 어떤 그 직장 점거에 대해서 사용자는 조업을 계속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퇴출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해서 방어적으로 직장 폐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직장 폐쇄가 정당하게 인정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그 교재 188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 18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 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 의무를 면한다. 네, 이거는 뭐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 판례가 중요합니다.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 행위, 즉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쟁의 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 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면 노조 사무실이 사업장 안에 있더라도 그 사무실에도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노조 활동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 그거는 뭐 금지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 사업장 내의 그 노조 사무실 출입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아예 노조 사무실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그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효과는 그 다음 판례에 나오죠. 근로자들의 직장 점거가 개시 당시에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합이 점거 농성을 적법하게 한다는 겁니다. 병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방어적인 어떤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그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직장 폐쇄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 퇴거를 요구했는데 그다음부터 이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에 노조의 직장 점거는 위법한 점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받고도 직장 점거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189페이지 제일 위쪽에 오시면 퇴거 불응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보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직장 점거라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할 때 그것이 비록 적법하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해서 적법한 정당한 방어적인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회복됨으로 해서 점거 중인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점거 농성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퇴거 불응죄라는 것에 해당되어서 정당성을 없는 그러한 점거 농성이 된다는 것, 이러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 직장 폐쇄가 자주 행해집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공격적 직장 폐쇄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자,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판단된 경우가 188쪽 위쪽에 나오죠.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직장 폐쇄했다면 그건 공격적 직장 폐쇄로서 정당성이 없겠습니다. 또 다음 판례 보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직장 폐쇄를 돌입했다면 이것도 공격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 보면 직장 점거를 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 폐쇄를 할 무렵에 그 노조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그 회사에 복귀를 하겠으니까 업무에 복귀를 하겠으니까 직장 폐쇄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사용자로서는 절대로 풀 수 없다.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에 업무에 착수하겠다는 각서를 전부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거나 심한 경우에 노조 활동을 이제는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에 그 노조 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그 직장 폐쇄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될까요? 당연히 공격적 직장 폐쇄가 되어가지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체근로 금지, 그다음에 직장 폐쇄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경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리를 입법적인 내용들을 잘 봐두시고 나중에 판례부 36번부터 42번까지 해서 그 알짜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회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25회차 강의에서는 이러한 쟁의행위가 있었을 때
그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어떤 범죄율적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쟁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될 때 노동조합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5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